언뜻 보면 여느 별처럼 보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기 전까지는요. 뒤를 돌아보지만 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가장 빠른 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놀라운 새로운 종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들은 초고속 별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과학자들은 약 12개의 초고속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언젠가 우리 은하계를 떠나 은하계 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별들은 마치 러시아워 교통체증을 뚫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항상 은하수의 나선형 841을 오가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보면 이 밝은 점들이 기자의 기념비적인 피라미드처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은하수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눈에 띄는 아주 작은 일부가 있습니다.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거대한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2배, 심지어 3배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들은 우리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초고속 별들이에요. 속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별들은 시속 12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초광속 별은 달에서 지구까지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요. 이 별들은 이전에 발견된 별들과는 매우 다른 고독한 별입니다. 기존의 초고속 별은 크고 푸른색이며 은하 중심부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크지 않고 매우 작으며 은하 중심부에서 온 것 같지 않아 놀랍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종 젊은 성단에서 도망치는 것이 포착돼요. 대부분의 초고속 별은 은하 중심에서 약 15만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 외곽 후광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천문학자는 1988년 초광속 별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2005년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처음 발견된 별은 은하수 중심부에서 35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시속 약 24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에서 별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해요. 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과의 일종의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블랙홀일 수 있는 궁수자리 A는 은하수 중심에서 초고속별 또는 적어도 그중 일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출 속도에 도달하려면 별이 시속 1610km 이상의 가속을 받아야 해요. 은하수 중앙의 블랙홀은 태양 질량 40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이진 쌍성입니다. 서로 중력으로 묶여 궤도를 도는 두 별의 시스템이죠. 이 별들이 블랙홀의 소나귀에 걸렸다고 가정해볼게요. 별 중 하나가 블랙홀을 향해 안쪽으로 소용돌이치면서 다른 별은 엄청난 속도로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를 삼체 교환이라고 해요.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는 18개의 거대한 초고속별을 발견했어요. 초고속별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밀도가 높은 성단에서 분출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새로 발견된 초고속별은 일반 별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의 탄생지가 은하계 밖의 이국적인 곳이나 우리 은하의 외부 후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오래되고 금속이 부족하며 질량이 낮은 별들로 가득한 생명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초광속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방향으로 방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따라서 초광속 별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별은 이 별들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7년에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서 돌진하는 밝은 별을 발견했어요. 이 별은 시속 3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태양이 은하수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보다 거의 4배나 빠른 거예요. 어쨌든 방황하는 별의 주된 문제는 대부분의 별이 우리 은하 중앙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기괴한 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초광속 별이었을까요? 아니, 별이긴 했을까요? 이 우주 여행자는 완전히 다른 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의 구성을 알아냈는데 무거운 금속성 원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별들은 훨씬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별은 LP40365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별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말 그대로 우리 은하계 밖으로 돌진했어요.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초신성과 같은 일종의 우주재해로 인해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전에 백색외성으로 여겨졌던 이 별이 실제로는 더 거대한 별이 초신성을 경험한 후 남은 별 파편 조각이라고 주장해요.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LP40365를 성간 공간으로 밀어낸 것이 틀림없어요. 과거에는 찬란했던 별의 이 조각은 그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어요. 이게 천문학자들이 LP40365가 실제로 본격적인 별이 아니라 우주 파편 덩어리라고 주장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초신성을 목격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사건은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났지만 이 우주물체의 전체 구성이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별은 주로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P40365는 마그네슘, 산소, 네온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별의 구성에 이러한 원자를 추가한 것은 초신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천문학자들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금속으로 간주해요. 즉 초신성을 목격한 후 LP40365는 금속이 된 거예요. 우리의 우주 여행자는 8시간 9분마다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집니다. 별이 맥동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의 맥동은 훨씬 덜 규칙적이에요. 더 그럴듯한 설명은 별의 표면이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회전하면서 흑점이 시야에 들어왔다가 사라져요. 또 다른 특이한 우주 천체로 이동해 볼게요. 밤하늘에서 18번째로 밝은 별이며 포말하우트라고 불리는 별이에요. 망원경으로 이 별을 보면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사우론의 눈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먼지와 파편으로 이루어진 고리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마치 영혼을 똑바로 응시하는 거대한 눈처럼 보여요. 이 위협적인 별은 우리 태양 질량의 2배가 넘고 지구에서 25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 거리를 고려하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스스로 찢어지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베가예요. 언뜻 보면 크고 밝고 꽤 젊어 보이는 평범한 별처럼 보여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해지죠. 예를 들어 실제로는 둥글지 않고 달걀처럼 보입니다. 별이 너무 빨리 회전해서 모양이 왜곡되어 베가자리 표면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한 이 정도 크기의 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의 93%, 즉 초당 273km라는 놀라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베가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미라는 때로는 밤하늘에서 가장 희미하고 때로는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2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는 한때 우리 태양을 닮은 적색거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색외성이에요. 적색거성은 끊임없이 외층을 벗겨내면서 전체 시스템 주변에 잔해 구름을 만들고 있어요. 이 현상은 별이 정기적으로 어두워지는 이유일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희미해지는 주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거요? 별의 혜성 같은 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수 중앙에 거대한 태양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은하계에서 가장 밝은 곳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영역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이 영역을 은하 팽대부라고 합니다. 은하 팽대부에는 은하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광년당 수백만 개의 별이 있으며 우리 은하보다 1000만 배 더 밀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지역의 별들이 5광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 태양계의 명왕성보다 조금 더 먼 곳에 우주 규모로 다른 별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까요? 은하가 형성될 때 중력의 힘에 의해 많은 가스와 먼지가 모여요. 이 물질이 모여서 결국 별을 형성하죠. 중력과 각 운동량이 균형을 이루면 은하는 매우 밝고 부풀어 오른 밀도가 높은 중심부가 있는 평평한 원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들은 안락한 삶을 살다가 말기에 도달하면 자신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쓰러집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형성되죠.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것을 좋아하며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커집니다.
모든 우주 물질이 한데 모여있는 은하 중심만큼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먹기 시작하여 강착 원반을 형성해요. 이 모든 물질이 블랙홀로 소용돌이치면서 가열되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은하 중심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하 중심에서 초질량 블랙홀과 은하 팽대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은하 중앙의 은하 팽대부는 타원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 팽대입니다. 그곳의 별들은 우리 태양과 달라서 모든 가능한 방향과 면에서 무작위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모두 다른 속도로 움직이죠. 따라서 중력이 미친 듯이 작용하여 팽대부가 구 또는 타원처럼 보이게 돼요. 가장 먼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형성된 곳도 있고 1억 년이 채 되지 않은 젊고 거대한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상황은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별은 균일하게 회전하기 시작하고 안정됩니다. 현재 지구는 은하 팽대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오리온팔이라고 불리는 우리 은하의 나선형 팔 중 하나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별들은 보통 4에서 5억 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은하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검고 빈 공간에 불과해요. 우리의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려요. 우리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괴물입니다. 또한 크기는 약 5,100만 킬로미터로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블랙홀은 그 안에 은하수를 끌어당기지 않으며 우리를 잡아먹지도 않을 테니까요. 이 블랙홀은 은하 전체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만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별들이 궁수자리 A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많은 과학적 노력 없이는 지구에서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는 그 중심 자체를 볼 수 없을까요? 은하 팽대부는 매우 밝아서 26,000광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우주먼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중심부 사이에 있는 많은 먼지가 가시광선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우리는 근적외선, 감마선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빛으로만 은하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나사는 다양한 종류의 빛으로 은하 핵을 촬영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먼지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 은하의 중심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밝은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밝은 영역이 가스와 먼지에 의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시의 13과 같은 밀도가 높은 성단을 보면 별들이 너무 가까워서 마치 흰 점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망원경으로는 별들을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근처의 이웃 은하인 위성 은하 M32에는 광년당 약 84개의 별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별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태양계의 길이는 2광년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창밖으로 약 168개의 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태양에서 약 4광년 떨어져 있어요. 만일 몇 광일만 떨어져 있었다면 보름달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났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별이 엄청나게 밀집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하늘이 하얗게 빛날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은하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은 매우 희박해집니다. 별들의 중력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에 행성이 거의 없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기적의 행성에서는 우주선의 방사선이 급증합니다. 초신성 폭발과 별 충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주변의 모든 가스로 인해 숨을 쉬거나 제대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멀리 멀어질수록 주변의 별이 더 적어집니다. 탄소, 산소, 철과 같이 생명체에 매우 유용한 원소들은 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 양도 감소합니다. 방사선이 너무 많으면 끔찍하지만 방사선이 너무 적으면 광합성과 같은 화학 반응을 지원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다른 은하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하는 소위 활동 은하 핵에서 밝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일부 은하의 중심에 있는 매우 활동적인 영역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별보다 훨씬 밝게 빛납니다. 대부분 전자기 스펙트럼의 특정 부분에서만 빛을 발하지만요. 밝기는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질량 블랙홀 주변의 성운 원반에서 나와요.
물질이 천천히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그 주위에 모여 가스,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평평하고 회전하는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중력과 마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원반은 가열되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또한 이 원반은 거의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항상 일어나며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대부분의 은하에는 활동 은하핵이 없습니다. 천여자리 별자리에 있는 M87 은하와 같이 활동 은하핵이 있는 은하를 활동성 은하라고 합니다. 또한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밝기 대회의 우승자인 퀘이사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 은하핵이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를 비출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퀘이사는 가장 극단적이고 빛나는 형태인 활동 은하핵의 특정 유형이에요. 퀘이사는 우리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인 초질량 블랙홀에 속합니다. 퀘이사는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과 같습니다. 첫째, 거대한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밝은 강착 원반입니다. 몇 가지 멋진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블랙홀의 극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입자 제트가 있어요. 이 제트는 퀘이사의 밝기를 더합니다. 비록 전파 파장으로만 볼 수 있지만요. 퀘이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매우 강렬해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퀘이사는 6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용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망원경을 통해 은하를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깥 부분이 아닌 더 밝은 중심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활동 은하핵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별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것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광경이죠. 은하계 중심부에는 그 어떤 천문학자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카페인에 취한 별똥별처럼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물체는 무엇이며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천체는 X7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수십 년 동안 맴돌고 있는 신비한 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그 주변에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X7에 대해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게는 지구의 약 50배에 달합니다. 지구인에게는 엄청난 무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주에서는 바다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X7은 또한 초당 최대 1126.54km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룸메이트가 마지막 피자 한 조각을 집기 전에 손을 뻗는 속도보다 더 빠르죠. 도대체 이 물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법의 별인가요? 외계 우주선? 글쎄요,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것의 비극적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X7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하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170년 동안 타원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매년 블랙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후에는 스파게티화되어, 실제 과학 용어예요. 마침내 빨려 들어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은하를 포함한 모든 은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너무 거대해서 시공간을 뒤틀어 주변 별들이 놀라운 속도로 그 주위를 공전하게 만듭니다. 블랙홀은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진공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불립니다. 할리우드 유명인의 이름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천체는 단순한 인간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약 400만 배 더 거대하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를 아침 식사로 먹어치울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블랙홀은 정말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하 전체와 경쟁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 몇 개만 빨아들일 뿐이에요. 또한 궁수자리 A스타는 식욕이 별로 왕성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꽤 조용한 것으로 관측됐는데 우리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식욕이 왕성하다고 해도 이 블랙홀은 26,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2022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공동 연구팀은 궁수자리 A스타의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수년간의 협업과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두 번째 블랙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9년에 공개되었으며 M87 스타라는 초질량 블랙홀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둘 다 이름에 스타가 들어가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진을 최초의 블랙홀 이미지로 기억할 거예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에르 87 은하에 위치한 이 블랙홀 M87 스타는 궁수자리 A스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블랙홀이에요. 태양 질량 400만이 놀랍다고요? 그렇다면 태양 질량 25억은 어때요? M87은 진짜 괴물입니다. 블랙홀 중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까지 뻗어나갈 정도로 강력한 플라즈마 분사로도 유명해요. M87이 슈퍼히어로라면 광선검을 최대로 발사하는 아이언맨일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블랙홀 자체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이죠. 어떤 빛도 블랙홀의 소낙 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빛나는 주황색 고리는 궁수자리 A스타를 둘러싼 물질을 보여줍니다. 이 물질은 뜨거운 가스의 소용돌이 원반으로 중심에서 소용돌이 치며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는 응축 원반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거대한 불타는 소용돌이와 같지만 탈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의 그림자는 블랙홀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사상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사상의 지평선은 블랙홀 주변의 경계선으로 그 너머에는 빛조차도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체인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죠. 일단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무너지는 블랙홀 중심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X7이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지금 이 덩어리는 강력한 조류의 힘에 의해 늘어나고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때일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X7은 약간의 쇼를 할 것으로 예상돼요. 페리아스트론이라는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2036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궁수자리 A스타의 중력에 의해 찢어지면 멋진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재밌는 점은 X7의 미래 종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 팀은 이상한 물체가 블랙홀 궤도를 도는 방식을 연구해왔어요. 그러던 중 X7이 초기 길이의 거의 2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X7이 최근 두 별이 충돌할 때 튀어나온 파편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합니다. 네, 맞아요. 우주 교통사고죠. 두 별이 사랑에 빠져 수년 동안 서로의 주변을 돌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후 둘이 마침내 합쳐집니다. 이 순간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우주의 춤이 블로베이비 X7을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잔치가 끝난 후 식탁에 남은 부스러기처럼요. 이런 현상은 특히 블랙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은하계의 추돌사고가 파편을 사방으로 날려보내는 것과 같죠. 사실 우주는 수수께끼의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이걸 G객체라고 합니다. 영화 맨인 블랙에 나오는 G맨은 아니지만 신비롭고 찾기 어려운 천체죠. 이 천체들은 20년 이상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습니다. 가스구름처럼 보이지만 별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름이 될지 별이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른 마음을 정하세요. G객체는 중앙 블랙홀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늘어나지만 온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무줄이 늘어나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 물체들이 하나로 합쳐진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가스구름을 생성하여 그 결과를 시야에서 숨깁니다. 마치 큰 스웨터를 입어서 살이 몇 킬로그램 붙은 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천체 중 하나인 G2는 실제로 3개의 아기 별을 숨기고 있는 분자구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전이죠? 하지만 X7은 이상한 블록 가족에서 특이한 경우예요. G객체와는 확실히 달라요. 가족 모임에서 1년에 한 번씩 보는 이상한 사촌처럼요. 그 진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에 숨어있는 덩어리에 의해 함께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 결합되고 있을까요? 요정의 가루? 마법? 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X7이 G 객체 자체가 아니라 그 물체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그래서 천문학이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주시하면서 또 어떤 이상한 물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또 다른 미스테리한 물체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우주선일지도 모르죠. 정말 멋지겠죠? 천문학자들이 은하수에서 튀어나오는 밝은 별을 발견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시속 320만 킬로미터였죠. 이것은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것보다 거의 4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 주변을 한 번 도는 데는 2억 2,50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쨌든 우리의 떠돌이별로 돌아가죠. 문제는 그 별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도는 대부분의 별들과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별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 별의 성분을 알아냈는데 무겁고 금속성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별들은 훨씬 더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떠돌이 별은 LP40365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말 그대로 우리 은하계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이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여행자가 초신성 같은 어떤 종류의 우주재앙에 의해 원래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발로 별의 폭발입니다. 별의 핵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후에 일어납니다. 초신성은 2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성계인 경우와 하나의 별인 경우예요. 쌍성계는 같은 중심 주위를 도는 2개의 별입니다. 어느 순간 별 중 하나인 매우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다른 별로부터 물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이 도둑은 너무 많은 물질을 축적하여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면 수명이 다 되어가는 하나의 별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질량이 별의 중심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결국 핵은 너무 무거워져서 자신의 중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심 핵이 붕괴된 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초신성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초신성이 LP40365를 날려보낼 수 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초신성에 의해 생성된 충격파에 의해 2별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폭발한 별의 조각이었을까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에서 백색 외성인 이 별이 계속해서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LP40365가 사실 완전한 별이 아니라 우주 파편 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떠돌이는 가장 치열한 우주 사건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내린 후에 과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LP40365의 이상한 특징들이 이 별이 초신성을 겪은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이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났지만 이 별의 전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주로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LP40365는 다릅니다. 마그네슘, 산소, 그리고 네온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들을 별의 구성에 추가한 것은 초신성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금속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초신성을 목격한 후에 LP40365가 금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별은 자신만의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성 앞을 지나면서 빛의 발길을 어둡게 하는 먼 행성을 탐색하는 나사의 통과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LP40365가 매 8.9시간마다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별이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별의 진동은 훨씬 덜 규칙적입니다.
더 그럴듯한 설명은 이 별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은 회전하면서 태양 흑점은 시야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은 별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알아낸 후에 약 500만 년 전 초신성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파란색 외계 행성 HD 189733b는 평화롭고 섬뜩할 정도로 친숙해 보입니다. 닮지 않았나요? 지구랑요. 하지만 이 외관은 행성의 무서운 본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은 시속 8,700km로 붑니다. 음속의 7배죠.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닙니다. 이 타는 듯이 더운 세상에서는 유리비가 사선으로 쏟아집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들의 붕괴된 초밀도 핵입니다. X선이나 전파를 방출하죠. 하지만 2018년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적외선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진 중성자별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이 신호가 아마도 별을 둘러싸고 있는 먼지 원반에 의해 생성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행성입니다. 그것은 시속 16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합니다. 지구보다 약 6만 5천 킬로미터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건 수성에서의 1년이 지구에서의 88일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수성 표면에 서 있다면 태양은 지구에서보다 3배 이상 더 커 보일 것입니다. 블랙 위도우 펄서는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짝꿍 별을 갉아먹고 있는 가벼운 갈색 외성입니다. 펄서가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수록 회전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중성자별이 이 과정에서 잃는 에너지는 짝꿍별을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센타우루스 자리에는 별의 요람이 있습니다. 요람이라고 불리지만 평화롭거나 안전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수소와 신생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성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운은 우주에 떠있는 가스와 먼지의 거대한 구름입니다. 신생 별들이 내뿜는 강렬한 에너지는 수소 구름을 불길한 빨간색으로 빛나게 합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 강력해서 짙은 색의 먼지 구름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이 뜨거운 프라이팬의 버터 덩어리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해왕성 크기의 외계 행성 글리제 436b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타는 듯이 뜨거운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얼음은 불타고 있어요. 이 행성은 적색외성 글리제 436 주위를 이틀 만에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합니다. 이것은 외계 행성이 모항성에 매우 가까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행성의 온도가 섭씨 427도 이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이라면 이 행성에 아이스 X라고 알려진 거대한 양의 물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음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고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지구보다 318배나 더 큽니다. 또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 2.5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 이 가스 거성이 훨씬 더 거대해진다면 실제로 더 작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추가된 질량은 행성을 더욱 밀집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스스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결국 지금보다 질량이 4배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DGSAT-1 은하는 밀키웨이만큼 큽니다. 하지만 별들이 엄청나게 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가 이렇게 독특한 이유는 이런 종류의 다른 은하들과는 달리 홀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일반적으로 군집을 이룹니다. 이것은 DGSAT-1이 다른 시대, 아마도 빅뱅 10억 년 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토성의 위성 하이페리온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위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이 우주물체의 가장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부석처럼 생긴 이 바위는 수많은 분화구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흘러나오는 정전기로 충전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행성보다 밀도가 높고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밀도가 높아서 천문학자들은 이 탄소가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행성의 일부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레스는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 물체입니다.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레스는 외소 행성들 중 가장 작습니다. 이 행성은 소행성대에 사는 유일한 외소 행성이며 태양계 내부에 위치한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때때로 목성을 실패한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스거성은 정말로 많은 헬륨과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죠. 별은 극심한 압력과 열로 수소 원자들을 융합시키고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목성은 현재 질량의 70배가 되어야 핵 반응을 일으켜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완전 쥐죽은도 고요합니다. 우주의 진공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파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 세계는 소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대한 블랙홀들과는 달리 가상의 작은 블랙홀은 정말 작을 수 있어요. 원자보다 크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블랙홀이 세단 1000대의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이론은 빅뱅 직후 수톤의 마이크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미니 블랙홀 한두 개가 매일 우리 지구를 통과한다고도 합니다. 매시간 태양은 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지구에 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전히 세계 연간 전기 사용량의 0.7%에 불과합니다. 다른 달 주위를 도는 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은 아직 이 이론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성은 별 주위를 돌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서브문, 무네트라고도 알려진 달의 달은 있을 수 없는 걸까요? 연구원들은 달의 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숙주 달은 충분히 거대해야 하고 달의 달은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또한 이 위성과 주인 행성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것은 중력 또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2.5배입니다. 한때 이 가스거성의 중력은 심지어 슈메이커 레비 9해성이라고 불리는 큰 해성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성은 그 해성의 덩어리를 삼켜버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화성의 적도에 서 있다면 발밑의 온도는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말 그대로 얼어붙을 거예요. 우주에서 길을 잃고 은하계를 떠돌던 떠돌이 행성은 한때 모항성으로부터 멀리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 떠돌이 행성은 지구에서 200광년 떨어진 곳에 떠 있는데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목성보다 200배나 강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 크기의 물체입니다. 이 자기장은 매우 강력해서 지구 대기 중에 끝없이 번쩍이는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입니다. 비록 지구의 달보다 작지만요. 하지만 이 위성의 멋진 점은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의 일부는 매끄럽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에서 1m 악셀 점프를 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는 6.7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파에서의 착륙 속도는 지구에서와 같을 거예요. 카이퍼 벨트를 돌고 있는 외소 행성 하우메아는 기이하고 길쭉한 모양과 2개의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의 하루는 4시간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큰 물체입니다. 하지만 하우메아의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64km 너비의 얇은 고리가 이 행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외소행성 주위에 어떻게 또는 왜 이것이 나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11개의 지구가 목성의 적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포도알 크기라면 목성은 농구공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9대의 우주선이 이미 목성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7대는 그냥 지나쳤고 2대는 목성의 궤도를 돌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노는 2016년에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달의 남극에 있는 분화구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추운 곳일 거예요. 분화구의 바닥은 항상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심지어 낮에도 영하 238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명왕성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여행은 약 800년이 걸릴 거예요. 태양계에서의 가장 높은 산은 베스타라고 불리는 소행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은 산기슭에서 22km 떨어져 있습니다. 레아 실비아라고 불리는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 더 높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한꺼번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하나씩 서서히 발견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D, C, B, A, F, G, E 이런 식으로요. 금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43일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주말이 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종료 사건이라고 불리는 태양 현상이 태양의 적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자기장 충돌이 플라즈마의 거대한 쌍둥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쓰나미는 초당 300m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별의 표면을 찢어버립니다. 한 번에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대부분은 시속 25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폭풍이라면 지구 전체를 쉽게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18번째로 밝은 별 포말하우트는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은 사우론의 눈이라고 불리는데 그 주위를 도는 먼지와 파편들이 마치 영혼을 꿰뚫어보는 거대한 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적인 별은 태양 질량의 2배가 넘고 지구에서 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상의 거리로는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2개의 달이 있습니다.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사이에 화성의 중력은 포보스를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화성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자동차 크기만한 소행성이 매년 우리 행성의 대기에 진입합니다. 그런 침입자는 지구상에서 작은 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먼지와 연기는 대기 중으로 상승해서 태양빛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기온은 떨어지고 기후가 변화할 겁니다. 운 좋게도 그러한 소행성은 지표면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대기 중에서 타버립니다. 우주선이 지구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무선 신호는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보다 덜 강력합니다. 이 신호가 지구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세기는 겨우 10억분의 1와트에 불과합니다. 안테나가 이렇게 약한 신호를 수집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선의 신호를 감지하는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에는 너비가 70m에 이르는 접시 안테나가 있습니다. 축구장의 너비보다 더 넓어요. 1999년 나사는 화성 궤도선을 이뤘는데 한 기술팀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다른 팀은 미국 관습 단위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이 먼지와 가스 덩어리를 함께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중력도 더 강력해집니다. 어느 날 성운의 질량이 너무 커져서 성운 자체의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합니다. 약 4,000광년 떨어진 정갈 자리에는 나비 성운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폭은 3광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운 내부의 구조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별인 백색외성은 섭씨 25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것은 이 별이 우리 태양 크기의 5배가 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색외성의 적도는 두꺼운 먼지 원방과 가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모래시계 혹은 나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알려진 소행성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총 질량은 달 질량의 10%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수증기 구름이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초거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지구 전체물의 140조 배나 되는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보다 불과 16억 년 늦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는 중성자별입니다. 작은 도시 크기지만 질량은 우리 태양의 1.4배입니다.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은 10억 톤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별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0억 배나 더 강해요. 1993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작은 소행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름이 32km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행성은 1.6km 너비의 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 이후로 태양계의 작은 행성을 도는 수많은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태양 안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범위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태양풍의 돌풍이 북극광과 남극광 같은 숨막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십 척의 우주선과 수백 개의 탐사선이 지구에서 이륙하여 지구의 자매 행성인 금성으로 향합니다. 금성은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고 지구 질량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여긴 사람이 살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우리가 숨쉬는데 익숙한 만큼의 공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과학자들이 최근에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화수소는 다양한 미생물과 박테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 이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의 기술로 금성까지 비행하는 데는 3.5개월에서 6.5개월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 도착했어요. 우주선이 금성에 착륙하고 있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 도착했을 때 불타는 듯한 사막, 용암호수, 독성의 산을 내뿜는 간헐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 데이터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금성에는 인화수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켓으로 돌아가 은하를 가로지르는 더 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지구와 비슷한 문명이 적어도 36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몸도 다르고 눈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걷고 말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선진 문명은 기술 발전과 개인 간의 발달된 의사소통의 이용이라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독립적인 종족으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하계를 보고 이런 문명화된 세계를 찾아보죠. 자, 우리 은하는 너비가 10만 광년에 이르는 나선형입니다. 만약 초강력 폭발로 은하계 끝에서 별이 탄생한다면 그 폭발의 빛은 10만 년 후에나 반대쪽에 도달할 거예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각각의 별 근처에는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채를 이용해서 이런 거주 가능한 세계를 걸러내 볼게요. 첫째, 우리는 철이 많은 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별은 생명이 발달하는데 완벽한 온도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항성계의 철은 다른 문명의 본거지가 될 행성의 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 은하를 이체로 걸러볼게요.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처럼 보이는 별을 찾아봐요. 지구보다 약 100배 더 크고 33만 3천 배 더 무거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별의 나이예요. 별은 나이가 들면 팽창하기 시작하여 적색 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주변의 행성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별의 생명체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있는 별은 상대적으로 젊어야 합니다. 다시 채를 사용해서 걸러볼게요. 가능한 별의 수가 더 적어졌지만 아직도 충분히 많아요. 이제 행성에 집중해보죠.
행성은 별의 거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체가 생겨나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어서도 안 돼요. 너무 멀면 아무것도 살지 않는 얼음 덩어리일 수 있어요. 행성의 온도는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또 다른 필터는 후보 행성의 나이입니다. 진보된 문명이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어떤 생명체가 인간 수준으로 진화하는데 최소 45억 년이 걸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비슷하거나 더 오래된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채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러볼게요. 선진 문명이 가능한 36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명들을 발견하고 첫 접촉을 시도하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방출되는 전파를 이용하여 그러한 문명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원시 생물체가 있는 행성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첨단 기술을 가진 문명이 됐어요. 전파는 그들이 통신에 사용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 별이 빛을 방출하듯이 행성 전체가 전파를 방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 우주를 향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런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행성 사이의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행성 A는 지구에서 천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행성 A가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이 신호는 10세기가 지나서야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는 1895년에 전파를 방출하고 수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행성 A의 문명이 동시에 무선 신호를 방출했다고 해도 우리는 2895년까지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없을 거예요. 행성 A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1974년에 무선 신호 형태로 우주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에서 우리는 인간의 숫자 체계, DNA, 그리고 태양계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했습니다. 만약 행성 A에 진보된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2974년에 비로소 이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답변을 받기 위해 또 다시 1000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전파의 또 다른 문제는 전파가 행성의 지속적인 빛이 아니라 플레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파는 문명의 특정 단계에서만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주된 통신 방식이지만 이후에는 휴대폰, 케이블 TV, 광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전파 빛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발견하는데 전파에 의존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0년 동안이라는 것 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라디오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신호의 특징으로 판단하건대 이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임이 틀림없어요. 아마도 외계 문명이나 지나가는 우주선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신호를 추적했지만 더 이상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신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과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구에서의 신호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위성에 반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광년 떨어진 해성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문명에서 온 신호라고 가정해보죠. 36개 중 하나일 거예요. 이제 그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챙겨 로켓에 싣고 의심이 가는 행성으로 향합니다. 로켓은 시속 28,300km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로켓이 8분 만에 미국 전체를 횡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발달한 문명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에 산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겁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4.2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여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레이저로 빛 속도의 4분의 1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지구에서의 강력한 레이저 빔이 아주 작은 탐사선을 적절한 방향으로 쏩니다. 이 탐사선은 약 17년 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년 후 그 신호가 지구로 되돌아오면 우리는 진보된 문명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워프 항법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은 앞에 공간을 압축해서 그것을 꼬리 뒤로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몇 초 안에 우주의 어떤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행은 우리에게 아직 환상일 뿐입니다. 아마도 웜홀을 통해 우주의 다른 구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웜홀은 마치 터널과 비슷한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웜홀이 블랙홀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빛조차 그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 우주선도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지구는 완전히 우연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45억 년 전 우리 행성은 식고 굳어지기 시작한 용암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구의 평온함을 방해했어요. 충돌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소행성의 일부가 우리 궤도에 남아있을 정도의 각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구 근처의 무거운 암석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편과의 중력 상호작용이 지구의 핵을 가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소행성은 지구에 많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충돌은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죠. 그것도 여러 번 연속으로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고 우주에 진보된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도 없죠. 우리 은하는 말 그대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예요. 우리 고향 은하가 얼마나 큰지 알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쇼핑몰 주변을 걷는 걸로 생각해보세요. 큰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조감도를 보기 전까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은하는 멀리서 보면 한 줄기의 불빛 같아 보이는 수십억 개의 먼 별들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별들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만 하면 짜잔! 답이 나오겠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불투명한 먼지 구름에 대해 말하는 걸 잊은 것 같네요. 어떤 과학자들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을 가동할 정도로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우리 은하 주변엔 헤일로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 막다른 길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들은 우리 은하가 중심으로부터 10만 광년 동안 퍼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이 약 20만 광년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 가정의 문제점은 헤일로들이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최종 경계선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손전등이 비추고 빛이 어디서 정확하게 끝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2013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2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뭔가의 사진을 찍었어요. 알고 보니 나중엔 ESO 373-3이라고 불린 적어도 7개의 다른 이웃 은하계를 갖고 있는 낯선 은하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은하는 팬케이크처럼 얇았어요. 정말 반짝이는 팬케이크죠. 망원경은 또 6500만 광년 떨어진 또 다른 은하단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IC335라고 불렸죠. 우주의 광활함에 떠다니는 또 하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반짝이는 팬케이크예요. 망원경이 찍은 이미지는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뭘 보고 있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원반 은하들은 수백 광년 동안 뻗어갈 수 있는 우주 진운이 많아요. 이 진운은 주로 은하 중심 근처에 위치했으며 일반적으로 빛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푸른색 필터의 도움으로 감지할 수 있죠. 어쨌든 이 IC335 은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가진 다원형 원반이에요. 그 뜻은 별들이 계속 거기에 나타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모든 은하들이 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은하는 천천히 회전하는 기체 거대한 공으로 태어나 서서히 자기 쪽으로 붕괴하죠. 점점 더 빨리 돌기 시작하면서 팬케이크 모양이 형성됩니다. 오, 시럽 좀 주세요. 피자 반죽을 공 모양으로 말아 공중에 돌리는 것과 같아요. 토핑은 별이고 소스는 먼지와 가스 구름이라고 치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배고파지고 있나요? 어떤 은하들은 은하단의 일부가 되면서 가스와 먼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스를 사이에 두고서 이 모든 미니 은하들은 그들의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죠. 원반 은하가 빠르게 달리는 기차처럼 그것들 뚫고 돌진할 때 압력이 먼지와 가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재생하려는 DVD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가까이 보려고 수백만 광년을 여행한다면 별들로 가득 찬 희미한 원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게 될걸요? 또한 은하 한가운데 있는 적색 거성들이 남긴 밝은 먼지 덩어리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은 거대하고 매우 밝은 별입니다.
하지만 이 은하들의 이미지는 실제의 색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흐릿하거나 선명치 못한 것을 보지 않도록 카메라가 이런 색조들을 일부러 구성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멀리 있는 은하의 진짜 색을 몰라요. 우리 은하에는 저처럼 안에 많은 가스가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곧 마를 거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은하수는 아직도 1년에 약 7개의 새로운 별들을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은하들은 더 이상 별을 만들 수 없을 때 점점 작아지죠. 이 업계에선 이걸 질식이라고 부르고 은하의 가스가 떨어질 때 생겨나죠. 즉 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은하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가스와 먼지만이 아니에요. 마술사가 마법 모자에서 토끼, 꽃 그리고 다른 것들을 꺼내는 것처럼 은하에는 다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행성처럼요. 자신과 다른 것들 주위를 회전하는 물질 덩어리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행성들은 완벽하게 둥근 모양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나선 은하처럼 평평하지도 않아요. 이건 주로 중력 때문이에요. 이 힘이 너무 강해서 행성이 구의 모양을 취하면서 중심 쪽으로 모든 걸 끌어당깁니다. 그 과정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모든 모서리와 다른 것들이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체가 작을수록 덜 둥글어요. 혜성을 보세요. 늘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에요. 작고 그래서 가장자리들이 바위투성이에 뾰족해요. 지구의 크기를 고려할 때 달이나 다른 작은 크기의 우주물체에 비해 이곳의 중력은 강하다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성이 지속적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곳이 있어요.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행성의 회전 사이의 이 줄다리기로 인해 지구는 완벽한 공 모양이 되진 못하죠. 지구가 완벽한 구체가 아닌 것 말고도 행성은 기울어져 있어요. 이 디자인적 결함은 우리에게 계절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이 기울어짐은 지구가 형성된 지 수백만 년 후에 행성으로 발전하던 거대한 우주체인 원시 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금성은 다른 친구들에 비교해서 반대로 회전하기 때문에 독특하죠. 만약 여러분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인 금성에 서 있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현상을 관찰하려면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해요. 금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240일 이상 지속되거든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금성의 하루가 긴 이유는 태양이 강하게 당겨서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금성이 지구와 다른 행성들처럼 회전했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축이 180도 뒤집어진 거죠. 행성이 자전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에 의하면 큰 해성이나 물체가 과거에 그 행성을 강타했다고 주장해요. 이로 인해 회전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만약 얼마간 달을 관찰하다 보면 매일 밤 여러분을 응시하는 건 같은 면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달은 회전하지만 엄청 느리게 회전하죠. 우리 지구의 천연 위성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지구날로 27일이 걸려요. 게다가 달은 지구 궤도를 도는 것과 같은 속도로 자전해요. 우리가 항상 보는 면의 달은 앞면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향해 있지 않은 면은 짐작하셨겠지만 달의 뒷면이라고 해요. 여기엔 달의 어두운 면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전항성의 자전축은 태양계의 평면에 대해 98도로 기울였어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행성이 옆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동안 과학자들은 우주를 쏘아다니던 큰 물체가 전항성과 부딪혀 전항성이 기울어졌다고 믿었죠.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전항성의 위성들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요. 행성을 기울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충돌은 위성의 움직임과 위치를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성들은 비교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성을 덮고 있던 모든 얼음도 아직 그대로고요. 하지만 전항성에서 일어나는 무슨 큰 변화든 얼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전항성이 이상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고리 때문일 거예요. 네, 전항성은 토성과 같은 고리를 갖고 있어요. 다만 좀 더 가볍고 적을 뿐이죠.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수십억 개의 얼음 덩어리와 궤도에 떠다니는 바위예요. 어떤 조각들은 조약돌 크기일 수도 있고 반면 어떤 조각들은 집 크기만 할 수도 있어요. 와, 다른 조각들은 토성의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난 해성, 소행성, 그리고 위성들이에요. 만약 멀리서 그 고리들을 본다면 수천 개의 다른 뒤로 이루어진 화려한 줄무늬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8겹의 고리밖에 없어요. 전항성은 약 45억 년 전 토성만큼 찬란한 고리를 가졌었을지도 몰라요. 토성의 중력과 고리 사이의 균형은 토성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서 있게 해주는 원인일지도 몰라요. 만약 전항성에 같은 고리가 있었다면 행성이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항성이 기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 행성이 고리를 되찾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게 전항성의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린 이대로가 좋아요.
안전벨트 매세요. 우리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장소들을 향해 진로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수만 봤던 아주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고향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변화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 질량의 410만 배인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이 블랙홀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고 있는 거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활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기록한 누출은 아마도 블랙홀이 가스 구름을 삼키면서 딸꾹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천문학자 팀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했어요. 토치 같아 보이는 분출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 수소 구름을 밀어 넣고 있었어요. 그 분출은 마치 모래더미에 꽂힌 호스처럼 가스를 뱉고 있는 것 같았죠. 이 현상은 종종 거대한 중력에 의해 당겨진 물질에 둘러싸인 다른 활동적인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해요. 이 물질들의 일부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하지만 그중 작은 부분들이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바깥쪽으로 쓸려나가요. 이 연구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우리의 초대 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워지면 잡아먹힌다는 걸 시사해요. 그리고 나서 블랙홀이 물질의 작은 분출물들을 트림하죠. 페르미 버블은 약 20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전에 발생한 트림의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뜨거운 가스에 또 다른 거대한 빛나는 버블을 발견했어요.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35광년 이상 뻗어나가는 분출물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분출물이 이 가스 버블 속으로 달려들어 부풀렸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우주의 다른 놀라운 장소들을 방문해 봅시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중 어떤 건 엄청 위험하거든요. 바로 이 블랙 위도우 펄서라고 불리는 회전하는 중성자별처럼 말이죠. 거미 이름처럼 파트너인 가벼운 갈색 외성을 우적우적 먹고 있어요. 이 펄서는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수록 느리게 회전해요. 중성자별이 그 과정에서 잃는 에너지 때문에 동반성은 줄어들게 돼요. 만약 그게 존재한다면 핵파스타는 우주 전체에서 제일 강한 물질일 거예요. 소멸된 별들의 잔여물에서 형성된 이 물질은 스파게티 같은 물질들의 엉킴으로 압축돼요. 부술 수는 있는데 강철을 부수는데 필요한 것보다 100억 배의 압력을 가해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비가 내리는 행성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거절할게요. 이 밝은 푸른색 외계 행성은 평화롭고 약간 친숙해 보여요. 지구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외관은 이 행성의 무시무시한 본성을 숨기고 있어요. 표면에서의 바람은 시속 8,700km로 불어요. 음속의 7배죠. 하지만 이게 최악이 아니에요. 이 뜨거운 외계 세상에서는 비가 옆으로 내려요. 태양 쓰나미는 끝장나는 사건이라고 불리는 태양 현상이에요. 이 쓰나미는 태양의 적도에서 일어나요. 재앙과도 같은 자기장 충돌이 거대한 플라즈마 쌍둥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쓰나미들은 초당 305m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별의 표면을 가로질러 찢어요. 한 번에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10년 정도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우주물체를 보세요. 별명은 전기 히페리온이에요. 이 토성의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위성 중 하나예요. 하지만 외관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분화구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부석 같은 이 바위는 정전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오로라가 있는 떠돌이 행성이에요. 우주에서 길을 잃고 은하계를 떠돌면서 떠돌이 행성들은 한때 모항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그중 지구에서 200광년 떨어진 건 다른 것들과 달라요. 목성보다 200배 강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 크기만한 물체예요. 이 자기장이 너무 강력해서 행성의 대기에 번쩍이는 오로라를 생성하고 있어요.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제가 경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게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물체들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미니 블랙홀은요? 거대한 형제들과는 달리 가상의 미니 블랙홀은 정말 작을 수 있어요. 원자보다도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 해도 그렇게 작은 것 하나가 자동차 세단 1000대의 질량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이론에서 수톤의 마이크로 블랙홀이 빅뱅 직후와 우주의 시작에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작은 블랙홀이 몇 개씩 매일 우리 행성을 통과하고 있다고까지 말해요. 다음 정거장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불타는 얼음 행성이에요. 멀리 떨어진 해왕성 크기의 외계 행성 글리제 436b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타는 듯이 뜨거운 얼음으로 만들어졌죠. 이 행성은 적색 외성 글리제 436 주위를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돌아요. 그러니까 모항성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성의 온도가 427도 이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이상한 거요? 이 행성에는 아이스 X로 알려진 거대한 양의 물얼음이 있는데 지독하게 뜨거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석을 좋아한다면 이 다음 세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행성이에요. 지구에서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 하나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같은 행성이 있어요.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행성들보다 밀도가 높고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밀도가 너무 높아서 천문학자들은 이 탄소가 수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는 적어도 행성의 일부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의미할지도 몰라요. 다른 위성을 도는 위성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것에 대해 천문학자들이 합의한 건 없어요.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돌아요. 그러면 왜 위성에 위성은 있을 수 없을까요? 또한 서브 위성, 무넷, 무운스라고도 알려져 있죠. 사실 꽃이 달린 하와이 드레스 같은데요. 무무스라고 아세요? 하지만 안타깝네요. 연구원들은 위성에 위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호스트 위성은 충분히 무거워야 하고 위성의 위성은 충분히 작아야 하며 이 위성들과 호스트 행성 사이의 간격이 넓어야 해요. 자, 이제 살아있는 화석 은하로 안내하겠습니다. DGSat-1은 은하수만큼 커요. 하지만 별들이 엄청나게 얇게 흩어져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은하는 독특하게도 이런 종류의 다른 은하들과는 달리 혼자 있어요. 이런 건 보통 성단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 DGSat-1이 아마 빅뱅 이후 10억 년 후인 다른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이제 다음 우주 현상은 여러분이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적외선을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하려는 현상은 우주에서 나오는 적외선이에요.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들이 초밀도로 압축된 붕괴된 핵이에요. 보통 엑스레이나 전파를 방출해요. 하지만 2018년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적외선 흐름을 발견했어요. 우리 행성에서 800광년 떨어진 중성자별에서 오는 것 같았죠. 이 신호는 아마도 별을 둘러싸고 있는 먼지 원반에 의해 생성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해왕성의 궤도 뒤에는 거대한 얼음 물체로 가득 찬 신비한 카이퍼대가 있어요. 이 우주 형성물에 대해 제일 신기한 것은 과학자들이 이 움직임 패턴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설명은 해왕성이 우리에게서 거대한 행성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행성은 이미 플래닛 9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님 말고요. 우리의 항성을 방문해 봅시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태양의 대기가 태양의 표면보다 뜨겁거든요. 표면의 온도가 5500도에 달하는 동안 대기 상층부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돼요.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열 폭발이 이 독특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우주 물체도 방문할 가치가 있어요. 카이퍼대에서 공전하고 있는 외행성 하우메아는 이상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2개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이 행성의 하루는 4시간 동안 지속되고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빠르게 회전하는 큰 물체예요. 하지만 하우메라의 가장 신비로운 점은 이 행성 주변을 도는 폭 64km의 얇은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이런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15년 이상 설명할 수 없었던 특이한 지점이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이 평행 우주와의 충돌로 인한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글쎄요. 이 지도를 보세요. 우리 우주의 지도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지도, 즉 CMB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빅뱅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러한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남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결과는 말 그대로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빅뱅은 우리가 CMB로 알고 있는 전자기 방사선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코앞에 있습니다. 초인적인 시력이 있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한 빛으로 어떻게 빛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사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CMB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빅뱅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항상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이라고요. 지금은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어요.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 실제로 시작이 있었다고 추측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던 학생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대단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었어요. 수십억 년 전에 그렇게 강력한 빅뱅이 있었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증거가 어디 있죠? 영원한 정적 우주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그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1965년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CMB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빅뱅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증거였어요. 방사선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펜지아스와 윌슨 자신도 처음에는 대도시의 소음이나 비둘기 소리 등으로 착각했습니다.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발견으로 그들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자기 방사선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여 바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CMB 온도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봅시다. 춥고 따뜻한 곳이 넓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우주는 매우 균일합니다. 이 지도의 모든 온도는 영하 270.5도에 가깝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장소들 간의 온도 변동은 모두 작으며 각각의 작은 반점은 실제로 수백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매우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여기 이 콜드 스팟입니다. 천문학자들은 2004년에 이곳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어요. 단지 마이크로 켈빈의 온도가 평균보다 몇 도 낮은 지역일 뿐이었죠. 그런데 우린 작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대규모 추운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광년 크기죠. 잠깐만요.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주는 모든 곳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 콜드 스팟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존재해요. 단순한 수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콜드 스팟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론 1. 우주 질감. 이 아이디어는 2007년 말에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콜드 스팟이 우주의 언덕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우주 질감의 일부로 울퉁불퉁한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 이론은 곧 무시됐어요. 이론 2. 슈퍼보이드. 이 가설은 한동안 가장 그럴듯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콜드 스팟이 실제로는 슈퍼보이드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주장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우리 우주에 무섭고 어두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차갑게 보이죠. 그러나 이 이론은 2017년 5월에 반박되었습니다. 콜드 스팟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곳에 슈퍼보이드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보이드와 슈퍼보이드는 여전히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콜드스팟은 그것들보다 수천 배 더 커요. 따라서 다른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괴한 설명일 거예요. 이론 3. 평행우주. 우주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인 로라 메르시니 휴트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콜드스팟이 우리 우주와 평행우주의 충돌로 인한 흔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표준 우주론으로는 이 거대한 우주구멍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메르시니 휴트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에 있는 다른 우주의 명백한 흔적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다중우주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우주가 무한히 많다고 합니다. 이 우주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밀어내기를 하여 새로운 빅뱅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콜드스팟은 그러한 충돌로 인한 멍이 아닐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황당한 이론이 꽤 흔합니다. 하지만 표준 물리학이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물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메르시니 휴튼의 연구팀이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럼 대학교의 외계 천문학센터의 톰 생크스 교수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콜드스팟을 설명하는 이색적인 모델 중 가장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다중우주는 사실 현재 우주 모델 측면에서 가장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라고 그는 그의 작품 중 하나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콜드스팟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크스에 따르면 두 우주 사이에 충돌이 실제로 있었다면 또 다른 콜드스팟을 찾아야 하며 반대편인 북반구에 있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 이론은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평행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지점을 찾으려면 고감도 최신 망원경이 필요해요. 또한 암흑 에너지의 본질과 그것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알아내야 합니다. 즉,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실제로 두 번째 지점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뉴멕시코의 연구원들은 북반구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용된 지도는 무작위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발견은 다른 공백으로 인한 우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콜드스팟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고의 최신 장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스팟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과학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행우주 이론뿐만 아니라 유명한 끈 이론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 두 우주는 어떻게 충돌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금까지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콜드스팟이 평행우주 충돌로 인한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천문학자들이 슈퍼토성이라고 부르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천문 단위가 넘는 폭의 고리를 갖고 있죠. 천문 단위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예요. 엄청나게 큰 고리 시스템이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슈퍼토성은 이걸 발견한 팀을 이끈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마마제크의 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의 에릭 마마제크 교수는 광각 통과 관측에서 다운로드받은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다가 슈퍼토성을 발견했어요. 와스프는 외행성에 대한 광각 검색의 머리 글자로 만든 말이에요. 이것은 2000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퀸즈 대학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발한 프로젝트예요. 4개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망원경의 CCD 비디오 카메라는 별들 앞을 지나가는 물체들에 인해 별빛이 약간 어두워지는 걸 기록했어요. 이것은 외계 행성 탐지 통과법이라고 불려요. 예를 들어 금성은 수백 년마다 태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통과해요.
금성의 실루엣인 검은 점이 보이는데 금성이 우리의 시선과 태양 사이를 지날 때 태양 앞을 가로지르죠. 이 작은 일식은 지구에 오는 햇빛의 양을 아주 조금 감소시켜요. 아주 조금요. 우리 은하에 있는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 모든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들 앞에 일어나는 외계 행성 통과는 별빛이 어두워지기 위해서는 꼭 지구와 향하는 방향이 같아야 해요. 이런 통과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천 개의 별들을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하룻밤에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동시에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와스프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별들을 계속 응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것들 중 하나가 아마 외계 행성 통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주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는데 약 40기가바이트죠. 영국 레스터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별의 광도에 대한 광도 그래프를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영국의 통신대학도 와스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 데이터를 가져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밝기 변화를 보여주는 별빛의 강도에 대한 그래프는 광도 곡선이라고 해요. 이 그래프에는 2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축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색이에요. 외계 행성으로 간주되지만 갈색 외성일 수도 있는 물체가 항성 앞을 가로지르는 동안 시간축은 이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해요. 이건 물체가 항성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려주는 반면에 밝기축은 별빛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추적하죠. 이 방법으로 그 물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분명 큰 물체는 빛을 더 어둡게 하고 감지하기 더 쉬울 거예요. 현재 지구 기반 장비는 지구만큼 작은 행성에 의해 야기되는 조광을 측정할 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해왕성 및 그 크기 이상의 것들이 와스프의 한계예요. 하지만 현재 작동 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훨씬 더 감도가 크기 때문에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들의 통과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슈퍼토성에 가기를 원하겠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다른 게 있어요. 만약 이 외계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거나 슈퍼토성의 경우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이 통과하고 있는 별에서 나오는 별빛이 대기나 고리 시스템을 통해 빛날 것이고 그것도 감지될 수 있어요. 별빛이 다 차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도곡선 측광에 조광이 덜 나타날 거예요. 어떤 빛은 대기를 통과하거나 고리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대기를 읽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는 통과하는 외계 행성 대기의 가스 함유량, 산소, 메탄, 탄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광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와스프 프로젝트는 정말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현재 와스프 북과 와스프 남을 포함하고 있는 슈퍼 와스프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는 북반구 위의 하늘을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남반구 위의 하늘을 보고 있어요. 와스프 프로젝트에 기반한 차세대 횡단 측량인 NGTS도 있어요. 자동화되어 있어서 천문학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유럽 남부 천문대에 위치한 NGTS는 수백만 개의 별을 스캔하고 지구의 3배만큼이나 작은 외계 행성을 10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NGTS는 소셜미디어에서 행성 사냥꾼 클럽을 시작했어요. 시민 과학자들이 광도곡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두 명의 천문학자에 의해 시작된 엄연한 영국의 활동이었던 게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외계 행성 통과 동안 대기가스의 분광학적 특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테크노 시그니처예요. 이것은 특별히 문명에 의해 생성된 외계 행성 대기의 가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오염에서 나오는 가스, 예를 들어 염화 불호탄소가 존재한다면 분광기로 볼 수 있어요. 있다면 행성 표면의 도시의 열 패턴과 핵 융합로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도 같이 검출될 수 있어요. 테크노 시그니처는 와스프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생겨난 최근의 개념이에요. 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이제 슈퍼토성으로 돌아갑시다.
슈퍼토성이 공전하는 별은 J1407로 13등급의 작고 어둡고 태양과 비슷한 전주 계열 별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별들을 약 6등급까지만 볼 수 있고 각각은 이전의 것보다 2.5배 더 어두워요. 즉, 이 별은 예외적인 별이 아니라 밤하늘의 정갈자리, 센타우루스 자리의 영역에 있는 또 다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별이에요. J1407은 아직 안정적인 장기 단계에 정착하지 않은 젊은 별이에요. 이것은 슈퍼토성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J1407b가 발달 초기 단계에서 고리 시스템을 가지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슈퍼토성의 광도 곡선은 슈퍼와스프 프로젝트의 산더미 같은 데이터 속으로 들어갔어요. 마마제크 교수와 그의 동료인 레스터 대학의 매튜 캔워 씨는 그 자료를 철저히 연구했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었죠. 지식은 좋은 데이터에 달려 있어요. J1407b의 광도 곡선의 가로축, 시간축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에요. 슈퍼토성이 모항성 앞을 가로지르는데 몇 주 걸리게 만들었죠. 정확히는 56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은하의 행성 고리 시스템은 거대 가스 행성의 적도를 바로 공전하며 두께가 불과 몇 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매우 얇아요. 망원경에서 토성의 고리는 지구에 대한 기울기가 0일 때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체계를 보기 위해서는 토성이 지구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야 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꼭 봐야 해요. 망원경 안에 토성. 만약 슈퍼토성의 고리가 J1407 대부분의 빛을 56일 동안 차단했다면 그 행성이 그것의 별의 가파른 경사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기울기가 0이라면 우리는 고리가 빛을 차단하는 걸 볼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궤도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최소 10년에서 궤도가 엄청난 타원형일 경우 200년이에요. 슈퍼행성 자체는 목성 질량의 24배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만약 가스행성이라면 갈색 외성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슈퍼토성에는 화성 크기의 물체가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고리에 큰 물체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큰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토성의 고리에 있는 카시니 구획은 위성이 토성의 고리를 통과하는 길을 개척한 곳이에요. 슈퍼토성의 광도 곡선은 단 한 번 관측된 적이 있어요. 모든 외계 행성 탐지 시스템은 J1407 주변에 다시 나타날 걸 주시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J1407b가 자체적으로 갈색 외성계이고 J1407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을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해요. 슈퍼토성 궤도의 재등장은 그러한 추측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요. 슈퍼토성의 중심 지역은 주성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을 차단했어요. 이것으로 고리 시스템이 새롭고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게 나타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물질이 행성에 흡수되거나 우주로 방출되면서 행성에 가까운 아주 밀도 높은 고리 질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이게 우리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마제크의 별은 충격적이에요. 슈퍼토성처럼 광도 곡선이 관측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슈퍼토성은 고리 시스템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장을 추가해 주었어요. 슈퍼토성을 위해 건배. 곧 또 만나길 바래. 거대한 빨대로 토성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지고 있네요. 더욱더 커지고 더 커져요. 됐어요. 이제 거대한 고리를 추가해 볼게요. 좋아요. 이게 슈퍼토성이에요. 또 스테로이드 맞은 토성이라고도 불리죠. 이는 과학자들이 2012년에 발견한 진짜 물체예요. J1407b라는 이름의 행성이에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게 진짜 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태양계의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단단한 표면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 그 행성에 발을 들여놓길 원한다면 해까지 뚫고 그냥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또 갈색 외성일 수도 있어요. 이건 큰 행성과 완전한 항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물체들은 항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열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무거워야 해요.
하지만 빛을 발하고 열을 방출하기에는 갈색 외성의 반응의 힘이 너무 약하죠. J1407b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기 위해 지구를 볼게요. 우리의 행성을 저울 위에 둔다면 6과 0이 21개 있는 톤이에요. 우리의 지구는 또한 지름이 약 12,700km예요. 이제 이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에요. 이것의 지름은 지구의 11배예요. 또 318배 무겁고요. 만약 목성이 양동이라면 안에 1321개의 지구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영웅 슈퍼토성이에요. 목성의 거의 20배죠. 저울의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편에 6,360개의 지구를 놔야 할 거예요. 이 행성의 고리는 너무 넓어서 만약 이게 태양계에 있었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절반 이상의 공간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토성이 원래의 토성과 위치를 바꾼다면 맨눈으로 고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름달보다 더 클 테니까요. 아마 이 고리들도 우리 토성 주변의 고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겨났을 거예요. 한 이론에 의하면 고리들은 한때 그곳에 있었던 위성의 잔해라고 해요. 당시 위성들의 궤도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위성은 공전하고 있던 거대한 행성의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났어요. 예전에 위성의 작은 조각들이 거인의 궤도에 자리 잡았죠. 믹서기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충돌해버린 거예요. 얼마 후 남은 건 기본적으로 거대한 행성 주변을 돌아다니는 먼지와 얼음 입자들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고리가 위성이 소행성이나 다른 위성과 충돌한 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중력 믹서기가 작동하면서 위성의 잔해를 고리로 바꾼 거죠. 어떤 과학자들은 그 고리가 행성 자체와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가스구름, 우주잔해, 먼지로 된 행성 모양의 성운일 뿐이란 거죠. 후에 그게 아마 쪼그라들고 굳어져서 행성을 형성했을 거예요. 우리 슈퍼토성이 고리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직 추측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리의 질량이 지구의 80%라고 해요. 그 뜻은 J1407b의 궤도를 돌던 위성이 우리 행성과 거의 같은 크기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고리 중간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슈퍼토성의 위성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략 화성 크기일 거예요. 만약 과학자들이 맞고 슈퍼토성이 사실 갈색 외성이라면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과학자들은 슈퍼토성이 나이 먹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추측해보자면 갈색 외성은 에너지를 잃고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갈색 외성이 이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흑색 외성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블랙홀을 헷갈리기 쉬워요. 사람들은 아직 우주 어디에서도 흑색 외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흑색 외성이 형성되기까지는 수조에서 수천조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는 너무 어려요. 그리고 어떤 별도, 심지어 우주가 태어났을 때 나타났던 별들도 흑색 외성이 될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는 꽤 긴 이름을 가진 백색 외성이에요. 이 행성의 나이는 약 110에서 120억 살이고 태양보다 절반 정도 차가워요. 그리고 아직도 식어가고 있죠. 이게 흑색 외성이 되기 위해서는 10에 0을 15개 더한 나이가 필요해요. 비교하자면 우주는 1.4에 0이 10개 붙은 나이예요. 과학자들은 흑색 외성이 암흑 물질을 먹으며 약 10에 0을 25개 붙인 시간 동안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이후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양성자가 붕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흑색 외성은 그냥 증발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10에 0을 49개 붙인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양성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흑색 외성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에 0을 1500개 더 붙인 연 후에 흑색 외성은 철의 별이 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주의 대포알이 되는 거죠. 이 철의 구체는 갑자기 블랙홀로 변하기 전까진 우리 우주보다 수십억 배 더 오래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흑색 외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주 길어요. 보통 별이 그 정도 늙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슈퍼토성은 만약 이게 갈색 외성이라면 이 상태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맞은 토성은 우리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행성이 아니에요. 이는 글리제 436b입니다. 이 행성은 트랜짓 기법을 사용해 찾았어요. 트랜짓은 행성이 모항성과 관찰자 사이를 이동할 때 일어나요. 월식과 비슷하죠. 이 행성은 지구 4배 크기이고 22배 더 무거워요. 거의 해왕성과 같은 거예요. 이곳은 이국적인 물의 세계인데요. 이곳의 물은 고체 형태지만 얼음은 아니에요. 온도가 약 섭씨 270도예요. 냄비의 물은 섭씨 100도에서 증기로 변해요. 하지만 글리제 436b에서는 극한의 압력 때문에 액체가 고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또 이 행성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거대한 원형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면서 혜성처럼 보이는 긴 꼬리를 행성에 달아주고 있죠. 개자리 2는 지구상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행성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흩어져 있거든요. 개자리 2는 너비가 지구의 약 2배, 무게는 8배 무거워요. 이 행성은 자전하지 않아요. 행성의 한쪽 면만이 항상 자신의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이곳의 표면 온도는 타는 불의 온도보다 거의 2배 높아요. 그리고 모항성의 탄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행성도 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강한 압력과 온도는 탄소를 흑연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걸 도와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은 우리 집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로켓을 타고 그곳에 가려면 약 73만 년이 걸릴 거예요. 보석이 풍부한 또 다른 행성은 햇 P7b예요.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목성보다 60% 더 크고 거의 2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모항성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지구에 이틀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항성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햇 7b는 거의 백색 외성만큼 뜨겁습니다. 만약 이 행성의 밤쪽으로 보면 특이한 구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구름이 커런덤 물질이 풍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루비와 사파이어를 형성하는 바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매우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와스프 12b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어두운 행성 중 하나예요. 행성의 한쪽 면만이 모항성을 향하고 있죠. 이 행성의 표면은 너무 어두워서 모든 가시광선의 약 94%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블랙홀과 비슷해 보이죠. 모항성은 행성을 너무 뜨겁게 달구어 그곳의 물질이 계속 증발해요. 그리고 나서 항성의 강한 중력이 이 구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원반을 형성해요. 하지만 TRES-2b가 챔피언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것은 항성에서 오는 빛의 99%를 흡수해요. 이건 석탄 한 조각보다 더 많은 빛을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남은 빛의 1%는 거대 가스 행성에 의해 반사되어 붉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이 행성은 아주 사악해 보여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 중 하나는 PSR B1620-26b예요. 약 127억 살이 되었어요. 그 뜻은 빅뱅 이후 약 10억 년 후에 형성되었단 걸 의미해요. 이 행성은 너무 오래되어 두 개의 모항성이 진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하나는 백색 외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초당 거의 100회 회전하는 펄서예요. 이 행성의 해돋이는 정말 멋질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항성계는 밀집된 성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 항성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케플러 438b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 중 하나예요. 이 별의 크기는 12%에 불과하고 모항성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어요. 이곳은 열기로 물을 증발하지 않고 추위에 물이 얼지 않는 최고의 지점이에요. 이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래에는 이곳이 인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 행성에 도착하는데 약 470년이 걸리는데 이건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고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계와 뉴런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실 같은 섬유 조직을 연결하는 마디로 된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주와 두뇌 모두에서 섬유질 부분은 총 질량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뇌 속의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은하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과정은 동일한 물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은 뇌와 우주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작은 세부사항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결론을 내리죠. 뇌는 작은 우주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크기로 작게 압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면 지름이 6km 이하가 될 때까지 태양을 압축해야 합니다. 폭발적 항성생성 은하는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통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후 만들어지는데요. 지구는 오직 하나의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은 적어도 79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는 외소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는 1000에서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도 감지된 적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 배나 더 낮은 소리인데 0이 무려 15개예요. 행성 켈트 9b는 지구에서 6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목성 같아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하고 뜨거운 행성입니다. 켈트 9b에서는 열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낮 지역에서는 분자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든 액체는 저절로 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지구 저궤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 은하계는 10만 5천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스파게티화합니다.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에서 압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확인한 최초의 천체는 소용돌이 은하였습니다. 은하의 긴 팔은 가스와 별들로 만들어졌고 미세한 우주먼지가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우주의 5%만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오는 별은 중력에 의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스프 12b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행히도 이 행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약 1000만 년 후 와스프 12b는 탐욕스러운 모항성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 안에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의 더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태양빛의 거의 9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기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배나 되는 높이죠.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경사면은 화성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유일한 두 행성입니다. 화성에 드로이드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기계에 많은 중장비를 싣고 싶어 합니다. 드로이드는 또한 더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붉은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것이 지구보다 거의 3분의 1 더 가볍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달은 명왕성 자체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래서 카론이라는 이름의 이 달은 모왕성의 크기에 비례할 때 가장 큰 위성이 됩니다. 달에는 골프공이 3개 있어요. 아폴로 14호 임무 동안 달에 가게 됐죠. 과학자들이 아직 화이트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면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없겠지만 빛과 물질이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는 자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은 너무 거대해서 한 바퀴 도는데 25일에서 35일이 필요해요. 달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걀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우주복은 우주 유영 시 우주 비행사들을 영하 160도에서 영상 120도의 엄청난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합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붕괴된 후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 초당 약 60번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도 때때로 초당 6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천문학자들은 매우 밝고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속 전파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있을 때 종종 무작위로 번쩍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우주광선이 눈의 시신경에 부딪힐 때 발생하죠. 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의 적도 주변을 여행한다면 로마에서 뉴욕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리일 거예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 GJ504b를 방문한다면 이 행성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행성이 형성된 후 남은 열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색깔은 자홍색이에요. 진한 벚꽃처럼요. 목성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을 하루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거의 9시간 55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른 회전 때문에 목성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조금 납작해요.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적어도 160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화산이에요. 수성에는 주름이 있어요. 철핵이 냉각되면서 수성의 지각은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됐어요. 중성자별 안에서 발견되는 헤파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여겨집니다. 강철보다 100억 배 더 강할 수 있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 일명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불리는 사상의 지평선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 시지평선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단지 얼마 동안만 물체를 가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질이나 에너지는 빠져나오지만 다른 형태를 띱니다. 아폴로 임무는 매번 15개의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3인조 대원 1명당 3벌의 우주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훈련용, 두 번째는 비행용, 또 하나는 비행복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백업 우주복입니다. 그리고 예비 승무원 3명은 각각 2벌의 우주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련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비행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부분적으로 녹은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 강도의 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행성에 자기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심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어요.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 16b 행성에서는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집니다. 이 행성은 토성만큼 크지만 밀도는 더 높습니다. 우주복을 입는 데는 45분이 걸립니다. 우주복을 입고 난 후 우주비행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1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스 그레이징 유성이란 지구 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밝은 유성입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은 해왕성을 거꾸로 공전합니다. 알려진 행성의 큰 달 중에서 유일한 경우죠. 트리톤은 또한 점차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결국 달이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대한 가스거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할 거예요. 해왕성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성 하우메아는 정말 이상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도넛 모양의 얼음물체 고리인 카이퍼 벨트를 돌고 있어요. 하우메아는 2개의 달을 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긴 모양을 하고 있고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4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요? 외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고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고대 충돌의 결과일 거예요.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대 거성이 1846년에 발견된 이후 단지 한 번 태양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